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수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기술 수업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동안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마인드맵 그리기 어려웠는데 아마 내용이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선생님이 어떻게 지금 산업이 발달했는지 그런 걸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앞선 시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은, 그러면 과연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이런 뭐 사물 인터넷,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준비로 학교에,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다녀야 될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산업혁명의 이야기를 조금씩 다루었어요. 뭐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뭐 나오는 다양한 인공지능, 5G, 뭐 VR, AR에서부터 빅데이터, 다양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품, 지금 선생님 옷을 입고 있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런 옷과 신발과 같은 다양한 제품들은 사실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사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 뭐 OEM, OBM, ODM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옷과 신발은 사실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면 아주 오래전 뭐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었던 이런 시대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서 봤을 때 사실 옷과 이 신발은 공장 이전에 집에서 만들어 입던 시절도 있었죠. 집에서 내가 필요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지어 입거나 만들어 입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그런 시대의 모습을 집가자를 써가지고 간의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 입던 시절이었던 건데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만들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만들 수는 없어. 내가 만드는 내가 옷부터 신발, 내 필요한 집에 있는 뭐 수저 이런 걸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집엔 옷을 잘 만들고 어떤 집은 신발을 잘 만들고 어떤 그 집에 가니까 뭐 수저를 잘 만들고 어떤 집은 우산을 잘 만들고, 이렇게 각각 집마다 잘 만드는 이 사람 굉장히 이것을 잘 만드는 기술이 있어, 내가 이것을 잘 만드는 기능이 있어, 이렇게 잘 만드는 특정 분야의 특정 제품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 그럼 저 사람 밑에 내려가서 한번 신발, 옷을 제대로 만드는 걸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장인과 장인의 제자들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전문화된 생산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아주 정교하고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장인과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 관계를 도제라고 하는데, 스승과 제자가 서로 모여가지고 스승이 자신의 기술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제자들이 스승으로부터 배운 기술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제품들을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해수공업, 이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나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다가 전문화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전문화된 사람과 그 전문화된 사람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을 우리는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어떤 공장은 옷 만드는 공장, 어떤 공장은 신발 만드는 공장, 어떤 공장은 우산 만드는 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어떤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모여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공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산업의 모습이 점차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에게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장에서 모여서 제품을 생산해 나는데, 이 공장의 모습이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장이라고 해서 뭐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 안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일자리를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장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물론 지금은 이 도시 안에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바깥으로 공장이 나갔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공장은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공장을 중심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사회가 돌아가고, 이런 사회에 돌아가는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장의 모습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던 듯이 1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아저씨가 증기기관을 개량해요. 더 좋게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증기기관으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니 기존의 증기기관은 사실 쓸모가 없었는데, 제임스 와트 아저씨가 1780년대에 증기기관을 업데이트하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증기기관을 공장에서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실 이 공장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인간이었어요. 사람의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렸다면 이제는 증기기관에 의해서 공장을 움직일 수 있게 되니 사람 대신에 일할 수 있는 기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계화 되었다고 해요. 기계가 들어와서 기계에 의해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증기기관에 의해서 기계가 만들어 시작했고, 이 기계가 점차 다양화되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기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것이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1850, 60, 70년대인 것 같아요. 한 90년 정도 흘렀을 때 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하고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들,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피카츄 선생님 막 돌아가는 재밌는 그림도 보여줬잖아요. 증기기관은 물을 끓였는데 이제 전기에 의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생산 형태와, 그 다음에 미국의 포드라고 하는 아저씨가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벨트 위에 제품을 놓고 제품이 이동하면서 완성되는 벨트 컨베이어 구조를 시스템을 공장에 도입을 해요. 그럼 공장은 기계가 있었는데 이 기계가 제품들이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사람과 기계가 같이 섞여서 이 제품을 완성하다 보니까 생산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요.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품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 영향이 바로 전기에 있었다. 전기로 인해서 그럼 증기기관은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공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쯤인 것 같아요. 이때 뭐가 생각하냐면 컴퓨터와 인터넷이 공장에 도입이 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사실 처음 등장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에서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소식을 주고받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었는데, 이런 기술들이 공장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정확하게 수치, 논리적인 계산이 가능하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와 공장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되냐면 자동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 말은 기계에 의해서 기존의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형태에 똑같아요. 여전히 사람들이 일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하는 이런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차 빠져나가고 이 안에 기계가 다 대체하기 시작해요. 용접하는 기계, 색깔을 칠하는 기계, 벨트 위에서 제품이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그 제품 안에 다 로봇팔들이 있어가지고 로봇팔들이 서로 붙이기도 하고 색도 칠하고 하는 거죠. 전기에서 돌아가는 로봇팔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라고 조절이 가능하다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작업은 빠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작업,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근데 이 기계가 고도화된 기대, 바로 로봇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로봇들이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로봇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로봇처럼 막 직접 몸을 찍찍 움직이고 판단하고 하는 로봇은 아니에요. 인간의 몸 동작을 흡사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는 형태의 로봇들입니다. 이런 로봇팔과 로봇 이런 것들이 드디어 공장에 도입이 되었고, 이 로봇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해서 정보를 받고 그런 걸로 조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지금 넘어가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느냐? 자, 팀에다 동의를 이어서 할게요. 자,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해서 시대가 발달했던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전략 4.0 해서 2012년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건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스 슈밥이라고 하는 회장이 공식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증기기관, 전기, 그 다음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해서 사회의 모습, 공장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면, 이런 컴퓨터와 인터넷을 넘어서서 뭐가 등장하냐면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가상현실, 증강현실, VR, AR, 5G, 통신기술, 빅데이터, 정보처리 기술, 3D 프린터,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가상의 저장 공간을 말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어떤 기술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이 자동화였었던 거에다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것들에 의해서 공장이 스스로 지능을 갖춰가는, 정보와 지능이 합쳐진 지능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해졌다. 그래서 선생님이 스마트 팩토리를 한번 조사해보라고 했죠. 아디다스의 스마트 팩토리 무슨 개념인지.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 스마트 팩토리에 의해서 사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유통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물류가 어떻게 바뀌고. 그러면 정보, 공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기계의 어떤 문제들, 로봇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형식으로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기계 공장 안에 있는 각종 센서들이 지금 어떤 기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산의 속도는 어떤지, 문제는 없는지, 그럼 이런 정보를 다 수집하면 공장에 있는 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생산량을 더 늘려야겠다. 기계에 문제가 생겼네. 그럼 이 기계를 조치해야겠다. 고쳐줘.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고. 그러면 기존에는 사람 중심의 공장 체제가 이제는 기계, 똑똑한 기계에 의해서, 스마트한 기계에 의해서 공장에 이 노동하는 주체가 완벽하게 기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무인 시스템 굉장히 많죠. 무인, 요즘에 어디 가면 뭐 무인 음식점이 있어요. 입구에 무슨 대형 기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기계에다가 메뉴 선택할 수 있고, 돈을 넣으면 그냥 알아서 주문이 뚝 들어가요. 주문이 들어가면 나온 음식 사람이 가져서 받아오면 돼요. 이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을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다면 인터넷에 한번 무인 편의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사람이 아예 없는, 관리하는 사람이 아예 없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짚고 나오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인 음식점. 그러니까 사회의 모습이 점차 이렇게 인간이 노동을 하는, 노동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주체가 기계로 바뀝니다. 사람과 함께 3차 산업혁명은 큰 공장의 대형 기계들이 스스로 일했는데, 스스로가 아니죠. 대형 기계들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로봇, 소형화되고 그 소형화된 로봇이 굉장히 동작이 촘촘하고 사람이 흡사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의 형태로 바뀌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또 지난번에 영상을 몇 개 보여주셨죠. 뭐 하이브 프로젝트라든지, 그렇게 협동 로봇,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협동 로봇에 의해서 공장의 모습이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데 스마트 팩토리도 한번 조사해 봤으니까 다 알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은 정보화 진흥화돼서 가장 큰 공장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바로 기존의 체제가 대량 생산이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춤형 생산과 맞춤형 소비라는 거예요. 대량 물건을 그냥 소비자의 어떤 니즈, 욕구나 소비자의 필요를 판단하기보다는 공장의 입장에서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품을 많이 찍어가지고 많이 판매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개별화된 사람 내 필요를 충족해줄 수 있는 물건의 특징, 나만의 어떤 무엇, 나만의 시그니처가 담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또 하나 산업의 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산업의 벽을 무너뜨린다? 이게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택시 회사는 택시만 했습니다. 택시 회사는 사람들 태워다주고 나를 옮겨주고 그 안에서 돈을 벌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우버라고 하는 미국의